이것도 또 집어넣는 거네요. 자, 기억하고 니은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자, 폴은 통화 금융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이라고 하는데 금융뿐 아니라 이게 화폐라고 해도 돼요. 화폐. 그래서 부분의 불안정 정도에 따라 중간 목표 통화량과 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물 부분 불확실하다면 실물의 불확실 또는 충격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게 그거예요. 실물 충격이 있으면 무엇을 중간 목표로 해? 통화량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 부분이 불확실한 금융이 화폐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여기 썼죠. 어디요? 여기 썼죠. 자, 실물 부분의 충격이냐 화폐 또는 금융 부분의 불안정성 또는 충격이냐. 여기 따라 실물 부분이면 통화량, 금융 또는 화폐 부분의 불안정성이면 이자율 목표 정책을 그게 더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통화량하고 이자율이니까 통화량 이자율이니까 2번이 돼야 되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 봤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9번. 9번부터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9번부터 다른 내용이니까 다른 것도 다루죠. 이게 지금 거시경제는요. 앞부분이 이론적인 부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한 번씩 딱딱 정리해가면서 하셔야 돼요. 정리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판서를 할 테니까 이것도 이자율과 관련되는 내용을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자율과 관련돼서 이자율 결정 이론은 크게 케인스 학파와 고전 학파로 대비됩니다. 케인스 학파와 고전 학파로 이게 나눠져요. 이자율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케인스와 그다음에 고전 학파.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나 잘 몰라도 케인스 학파는 이자율이 화폐적 현상이라고 했어요. 화폐적 현상으로서 이자율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저량으로 이자율을 파악했어요. 저량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고전 학파는요. 고전 학파는 이자율을 실물적인 현상이라고 봤어요. 실물적 현상이다. 현상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유량으로 파악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실물적 현상으로서 이자율이 어떤 것이냐면 이자율도 자금 수요와 자금 공급, 그러니까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철저히 실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수요와 자금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균형 수준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는데 자금의 수요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산활동하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서 공장 같은 데 돌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자금 수요자는 결국 자금 수요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돈을 빌렸을 때 얼마만큼 또 돈을 더 벌 수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금 수요는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고요.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요거 자본의 생산성이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건 자본으로서 돈이 투하됐을 때 얼마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수익을 많이 얻고 떼돈을 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빌리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고 자금 공급은 되게 개인적 차원에서 가게에서 되게 자금을 공급하는데 개인이 자금을 공급하는데 개인은 돈을 벌어서 소득이 생기면 그걸 소비를 하고 나머지를 저축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참을성이 많아지잖아요. 미래에 더 큰 소비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려고 그러고 현재를 더 많이 내가 참으려고 하잖아요. 검소한 마음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철학적이라 도덕적이라 그럴까 하여튼 검소함 현재를 내가 써도 되는 돈을 희생하는 거예요. 현재 희생이 커질수록 자금 공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철저하게 시장 논리로 접근했고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까? 그 다음에 수요 공급자는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한데 내가 얼마나 내가 이게 돈이 있는데 돈을 쓰지 말고 저축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전부 다 잘 들으세요. 자금 수요자는 자금 공급자는 미래를 예측한 다음에 그 미래 일정 기간 동안의 상황을 예측해서 수요나 공급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량 개념인 거예요. 유량은 일정 기간의 개념이고 저량은 일정 시점의 판단의 개념이기 때문에 케인스는 이자율을 저량 관점에서 접근했고 고전 학파는 유량적 관점에서 접근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가
이자가 얼마나 정당하냐. 이자의 정당성과 관련돼서 이자의 정당성은요, 수백 년 동안 논쟁이에요. 근데 이자의 정당성은 그 고전학파를 중심의 실물적 관점하고 그 다음에 케인스 학파 같은 화폐적 측면하고 이자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를 논리를 제시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실물적 측면에서 이자의 정당성을 논하는 사람들은 돈이라는 게 생산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돈은 내가 투자를 하면 그 돈보다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오니까 마치 나무를 심었을 때 과실이 나오듯이 자본을 투입했을 때 자본도 생산력이 있어서 그만큼 더 많은 수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돈 빌린 사람한테 그 대가를 줘야 된다. 이자는 이렇게 돈이 가지고 있는 생산력 때문에 이자가 정당화된다고 얘기한 게 생산력설이라는 거예요. 생산력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선호설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선호. 사람은 누구나 현재를 더 좋아해요. 현재 소비를 더 좋아하는데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이자예요. 그게 시간선호설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설이 있어요. 인구 증가. 인구 증가 때문에 사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년층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후세대한테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노인층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 그 처음에 지불한 돈보다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인구가 늘어나면 전 세대보다 후세대가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인구가 늘어난 만큼 어떻게 돼요? 투자한 돈이 더 많이 증가돼서 다시 전 세대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복잡하면 그냥 인구 증가가 이자율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걸 얘기한 사람이 정말 사무엘슨이라는 위대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인구 증가와 관련돼서 이 이자율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모델을 중첩세대 모형이라고 해요. 중첩세대 모형이라고도 하는가, 아니면 이걸 다른 말로 생물학적 이자율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인구 증가를 가지고 이자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 자, 그럼 보세요. 이자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실물적 측면의 이론은 생산력설이 있고 시간선호설이 있고 인구의 증가 또는 중첩세대 모형 또는 생물학적 이자율 모형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고, 화폐적 측면에서 이자율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는 유동성 선호설이에요. 딴 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유동성 선호설이다. 그래서 유동성 선호설은 케인스가 얘기한 거예요. 케인스가 뭐 대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여기 그 칠판이 좀 작아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자율은 그럼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자율 결정 이론. 이자율 결정 이론은 크게 고전적 이론이 있고 현대적 이론이 있어요. 고전적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들 케인스라는 사람도 고전적인 사람이에요. 케인스라는 사람도. 근데 어쨌든 고전적 이론으로 빅셀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 빅셀.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빅셀이라는 분은 대부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 이자율과 실물 자본이 움직이는 투자처에서 결정되는 자연 이자율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과 자연 이자율이 있는데, 이때 언제나 기준이 되는 건 자연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자연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낮잖아요. 낮으면 실물 자본을 투여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대부자금,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리는 이자율보다 더 높다 그러면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싼 이자율로 실물 자본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너무 과잉되면 어떻게 돼요? 자본시장에서 대부시장에서 이자율이 올라가서 나중에 역전돼서 실물 시장에서 실물 자본의 이자율인 자연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긴장 관계가 이렇게 되고 긴장 관계에 따라서 자본시장이 이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빅셀이란 분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론적으로 아주 대단하신 굉장히 인스피레이션이 있는 분입니다. 자, 그거 말고 이제 빅셀이란 분 말고 또 유동성 선호설이라는 게 있죠. 유동성 선호설은 뭐 케인스의 유명한 이자율 이론이죠. 결국 요 유동성 선호설은 이자율을 절량적 측면에서 판단한 거고, 결국 투자자들은
결국 돈이 많이 풀리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뭐 이자율이 떨어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채권으로 가지고 있을 거냐 뭐 돈으로 화폐로 가지고 있을 것이냐를 순간적으로 절량적으로 판단한다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부적인 건 됐어요. 중요한 건 유동성 선호설이 절량적 측면에서 이자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인 측면에서 이자율을 얘기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때 현대적 측면에서 이자율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자금설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자금설은 고전학파하고 케인스학파의 이론을 결합했는데 유량으로 종합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절량으로 종합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전적 이자율 결정 이론은 유량적 관점이고 유동성 선호설은 절량적 관점이거든요. 얘는 유량이고 얘는 절량인데, 유량과 절량을 합쳐서 현대적 대부자금설에서는 이걸 결합했는데 유량으로 종합한 거예요. 절량으로 종합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결정 이론에서 아주 유명한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그 피셔 방정식이라는 걸 얘기하죠. 아주 유명한 방정식이죠. 피셔 방정식. 피셔 방정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셔 방정식은 자,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플러스 파 익스펙테이션. 여기서 expectation은 기대 또는 예상, 파이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 실질 이자율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율. 요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명목 이자율을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이론이 굉장히 참신한 이론이에요. 좋은 이론인데 문제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확하게 이자율에 반영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비판자들이 나와요. 그 비판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비판자들이 오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교재에서 썸머스라는 사람 나와요. 썸머스. 그 다음에 먼델 토빈이라는 나와요. 먼델 토빈 아세요? 토빈, 제임스 토빈 박사님. 근데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오쿤, 서머스, 먼델 토빈 이런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100% 정확하게 명목 이자율에 반영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해요. 무조건 피셔 방정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 예상 인플레율이 정확하게 금리에 반영하지는 않더라. 부분적으로는 좀 불완전하더라.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정도 알아놓고, 그 내용은 문제를 통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과 관련되는 이론을 제가 쭉 한번 일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체를 한 번씩 쭉 훑어봐야 돼요. 이 부분이 거시경제는 워낙 이론적이라 그래요. 이쪽이. 자, 그러면 문제 봅니다. 실물적 측면에서 이자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론. 실물적 측면에서 이자의 정당성을 실물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력설, 시간선호, 인구와 관련돼 인구 증가인데, 이 인구 증가를 얘기하는 게 중첩세대 모형이나 생물학적 이자율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 답은 뭐야? 지금 유동성 선호설이죠. 유동성 선호설은 이건 케인스의 이론이에요. 실물적 측면이 아니에요. 화폐적 측면에서 본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유동성 선호설. 이건 암기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이거 별 수 없이 지워야 되네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했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케인스의 유동성 선호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고릅니다. 먼 것. 자, 1번. 개인의 화폐 보유 동기를 거래적, 투기적, 예비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말씀드렸죠. 세 가지 동기로 얘기했습니다. 2번. 화폐의 거래적 수요는 소득이 증가함수.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가 늘죠. 맞습니다. 근데 투기적 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임을 주장했다. 이것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는 이자율이 높으면 투기적 수요 줄고, 이자율이 떨어져서 저금리가 되면 투기 많아진다. 이게 투자 많아진다. 투기적 수요라고 하니까 자꾸 투기하면 안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투기가 투자예요. 3번. 이자율이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거. 자, 케인스는 이자율이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케인스는 화폐적 현상이라고 방금 본 거예요. 맞고요. 4번. 현재 및 과거의 소득을 현재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는가 아니면 화폐 형태로 보유하는가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이게 맞거든요. 케인스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그냥 익혀놓으세요. 눈에. 그런데 고찰함으로써 유량 분석을 했다. 틀렸어요. 유량이 아니고 항상 저량으로 분석해요. 케인스는 저량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자율을 저량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피셔 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피셔 방정식은 제가 여기다 썼다가 지워버렸어요. 근데 피셔 방정식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명목금리는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플러스 파이 익스펙테이션, 즉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정확하게 명목금리에 반영하느냐면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판한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쿤, 썸머스, 먼델, 토빈 이런 게 있다. 자, 보세요. 1번 피셔 방정식에 의하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과 실질 인플레이션이 합이다. 자, 실질 이자율과 실질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expectation,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또는 예상 인플레이션.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실질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예상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오쿤은 경제가 기대 인플레이션에 의해 완전히 적응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명목 이자율이 전부 반영된다고 주장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지? 오쿤, 썸머스, 먼델, 토빈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게 공통적인 이 학파가 이 주장이 세 개의 주장은 공통적인 건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확하게 명목금리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그 주장한 거예요. 근데 잘 읽어보세요. 완전히 적응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명목 이자율에 전부 반영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부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반영을 못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거예요. 1번, 2번 틀렸고요. 3번 썸머스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경제 주체가 기대 인플레이션의 존재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려고 할 경우 대체 투자물을 찾기가 어렵고 자금 조달상의 제약 등의 이유로 여기까지 잘 모르더라도 그냥 눈에 익혀 놓으세요. 결론은 뭐냐? 썸머스는 완전한 피셔 효과를 부정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완벽하게 명목금리에 반영하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지 않다. 조금 불완전하다.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3번이 맞는 겁니다. 3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4번 먼델 토비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 잔고가 증가하고 이는 소비를 감소시켜 실질 금리가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금리가 뭐 이렇게 오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요 지문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증가가 아니고 여러분들 화폐 가치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화폐 가치 하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폐 가치 하락인데 왜 느닷없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실질 잔고가 증가해 감소하지. 그래서 이렇게 실질 잔고가 또 증가하는데 어떻게 소비가 감소합니까? 돈이 많아졌는데 왜 소비를 감소시켜? 이게 지문 자체가 틀린 지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 잔고가 감소하고 이는 소비를 감소시켜서 실질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질 잔고가 감소해야 돼요. 감소해서 소비를 감소시키고 그러면 실질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지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지문 자체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아시겠죠? 그래서 먼델 토빈이라는 사람이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보통 이제 이 피셔라는 분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면 이 명목금리도 올라간다. 실질금리에 더해서 명목금리도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먼델 토빈은 뭐라고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잔고는 감소하는 거 아니냐. 감소하면 소비도 감소할 거고 소비가 감소되면 실질금리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니까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니까 명목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진 쪽도 작용하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셔가 얘기했듯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무조건 금리가 올라간다. 이거는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번은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실질잔고가 감소하고 소비를 감소시켜서 실질금리도 떨어진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지문 전체가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맞는 거는 3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까지 봤습니다. 11번까지 봤고요.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